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강원도민들이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출한 원정 진료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의회에 따르면 도민들이 지난 2023년 서울 등 타시도 병원에서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9,177억 원으로 2022년 8,541억 원에 비해 600억 원 넘게 늘었는데요. 특히 도내에서조차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평균 진료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 이슈 토크에선 강원권역 모자센터장과 함께 도내 출산 인프라 상황과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게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정국 시작됐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네, 지난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본 예산 아닙니다. 어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또 왜 반영했는지를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건 이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올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고 문화나 국방 등 전반적인 국정의 포커스를 AI 전환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뒷받침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5극 3특 기조에 따라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규모도 3배로 늘렸습니다. 이제 국회 심의가 시작됐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이번 예산이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강원도 역시도 이번 예산안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이번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관련 국비는 10조 2천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로서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이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 관련 직원들을 국회에 상주시키면서 강원도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4개 사업 610억 원 정도로 추렸습니다. 철원, 포천 고속도로 등 SOC가 있긴 한데 과거와 달리 SOC보다 바이오나 의료, 반도체, AI 같은 미래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시대 대전환을 강조한 것처럼 강원도도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냐에 따라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셈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예결위에는 한기호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여야 공동 발의하면서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팀워크 좋습니다. 특히 송기현 의원은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예산조정 소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든든합니다. 네, 강원도 국회에 힘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다선인 권성동 의원이 빠져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뒤에 첫 재판이 열렸죠? 네, 권 의원 재판은 애초에 지난달 말쯤 잡혀 있다가 한 차례 연기돼서 지난 월요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 측 관계자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첫 재판은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나온 권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2961 이렇게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권 의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을 빼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측 인사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날 동선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볼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특검 측은 객관적 증거로 금품 수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탁이나 수사 정보 등은 대부분 곁가지고 핵심은 돈입니다. 받았다는 걸 혹은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다음 재판은 21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돈의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분만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죠.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는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돈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최근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의 황종인 센터장과 함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어떻게란 주제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센터 개소 1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임산부 진료에 수술에 학생들 또 지도하셔야죠. 거기에 강원도 출산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까지 참 대단하신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뿌듯한 순간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 의사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살리는 때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살릴 때는 산모와 태아를 2명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때 가장 뿌듯했고 사실 센터 초창기 때 전치태반이나 조기진통으로 고생했던 분 2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살렸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는데 특히 의미 있었던 게 2주 전에 저희가 10주년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왔었는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너무 감동 먹어서 저도 약간 울컥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지난 10년 동안 불리웠던 센터의 명칭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올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2025년이 저희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전국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한 센터가 저희 강원대학교 병원을 위시해서 개소가 되었고요. 올해 서울대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이 중증이 되면서 총 22곳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고위험 산모 센터가 병원별로 또 권역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었는데 이번 모자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자의료센터가 확대 개편하면서 권역 내 네트워크 사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권역 내에 생긴 응급 환자를 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요. 이런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위중하고 응급 환자가 좀 더 쉽게 또 수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돈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고위험 산모란 것은 전치태반, 임시 중독증, 자궁경과 무력증 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 센터는 이런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병원 센터에는 지금 상과 교수님 4분, 신생아과 교수님 6분이 계시면서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산모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으셨고요. 한 4,600명 정도가 고위험 분만해서 안전하게 분만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은 고위험 산모다 보니까 정상 산모보다는 좀 위중한 환자를 주로 보는 곳입니다. 네.
지역의 개인 병원이나 정상 산모医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있는 산모 그런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뭐 분만 인프라가 취약하지만은 특히 지역은 사정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강원도 상황은 어때요? 사실 강원도 이야기 나오면 좀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의미의 분만 취약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분만병원이 없는 곳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분만병원 없는 곳은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7개 군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지역에서 30%가 접근할 수 없는 곳, 30%밖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분만 취약지라 그러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15개 군이 분만 취약지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분만 복지부의 기준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릉 C마저 C 등급이로서 좀 충격적입니다. 아직까지도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간 병원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은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민간 병원이 들어가려 한다면 최소 3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또 그나마 있던 곳도 의료 소송이나 의료 사고 같은 것이 무섭기 때문에 다 폐업을 하고 도시권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좋을까요? 사실은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많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분만 병원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가 위험한 환자를 빨리 병원에 보내주는 방법.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분만병원을 만들어주는 방법. 있고 세 번째가 분만 대기 거주 수술이라고 해서 분만에 임박한 사람들을 분만의 병원이 가능한 지역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만병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분만 산모를 빠르게 이송하는 방법 하나하고 분만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분만 대기 거주 시설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오늘 주제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어떻게였는데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걸 선정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해바라기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요. 임신부 모두가 10개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10개월간 그들을 보는 건 굉장히 동고공멸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나온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부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힘들지만은 아기 보는 순간 모든 게 잊어질 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고위험 산모를 보는 산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는 말씀 다짐하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많은 산모분들하고 아이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센터장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낳아보신 분이라면 안전한 임신과 출산, 이 부관이 얼마나 고귀한 여정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어준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해서 쭉 도내 출산 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종윤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에 지난 9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지 한 학기 만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늘어난 업무를 덜기 위한 1,600명 이상의 교사 직원이 포함됐고 학생부 기재 분량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최대 500자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보충 수업 시수도 기존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핵심 쟁점이 빠져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인데요. 온라인 보충 과정을 활용해 추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을 줄인 점 등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현장의 요청사항들은 이제 부족하긴 해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학점 미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고교 학점 제도의 안정화 또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안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시수 축소 및 학교 자율 운영 확대 등도 담겨 있지만 일각에선 이수 미이수 제도와 상대 평가 방식은 그대로란 점에서 학교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교원 측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평가 체계 개편과 교원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며 기존 툴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이수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선택 과목 평가 방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는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목 선택과 평가 기준이 여전히 학교마다 달라 오히려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 입장에선 이수 기준 완화와 보충 과정 확대로 학업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좀 전보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은 게 개선됐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좀 편해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면서 구조적인 개정에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고교 1학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 미이수율 집계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도달 비율이 가장 낮은 부산은 3.1%에 불과했으나 강원 지역은 15.3%에 달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게 입증된 셈인데요. 소규모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역에 따른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 미수제를 폐지하고 교원 증원과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교학점제가 지역과 소득별 학력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권의 학생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과목 시설 등 교육 환경 차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는 좀 더 교사진 분들도 더 많으시고 시설도 다양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과목 개설도 좀 더 많아지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학부모들 역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등 보완책이 제시되지만 대면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과 교통 조건이 미흡한 지역에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학교 간, 대학 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소재지에선 시내까지 나오는 게 한계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로도 갈 수 있고 주변에 교통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만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첫 해부터 폐지 요구와 같은 반발이 이어지고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런 탓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도 시행 자체가 너무 서둘러 진행된 건 아닌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너무 이번엔 성급하게 시행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좀 바로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면 그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고교학점제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일단 아주 완벽하게 시행 단계를 다 거치고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정확히 맞는지 이게 맞는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정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논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문제까지 드러나며 고교학점제가 진정한 교육 개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지역 맞춤형 대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교 슈퍼위크로 불리던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이걸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슈퍼위크부터 슈퍼 예산까지 당신의 평가는 이란 주제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에 폐막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부터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인들의 회동까지 관심이 쏠렸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윤 의원님? 예, 일단 저는 점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80, 어제까지는 85점 정도 됐어요. 바뀌나요, 그게 네, 하루 근데 차이로? 하루 차이로 5점이 깎였는데 내일 또 깎이겠네요. 내일 모레 또 깎이고. 그럼 봐야죠. 예, 왜 깎였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는 국회 비준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행정 협정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양해각서 정도 수준을 해서 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한 한미 투자 금액도 있고 여러 군사 협정이나 이런 군사 협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행정 협정까지 좀 가서 그래야지 나중에 또 트럼프가 딴소리 못 하거든요. 그렇게 좀 강하게 행정 협정까지 가서 국회 비준까지 좀 받았으면 했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5점이 깎여가지고 다시 이거 받는다고 해서 5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점수하셨으니까 변호사님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안은 제출하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관측 때문에 국회 비준안 제출 안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경주 선언문이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에이펙이라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건데 이제까지 그래서 모든 선언문에는 자유무역, 다자무역, WTO 이런 정신이 담겼어요. 근데 이번 경주 선언문에서나마 최초로 자유무역이 빠지고 보호무역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만 좋은 거예요. 사실 에이펙 국가들은 대다수가 개발도상국 국가들입니다. 파푸아뉴기니도 있고 무슨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러한 다 인니도 있고 다 개발도상 국가들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는 건데 이 자유무역 시대에서 그걸 빼고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를 에이펙 경주선언문이 최초로 선례가 되면 좀 안 좋다 보여지고요.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축구를 할 때 선진국과 후진국이 같은 룰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 경기를 할 때 미국이 세다고 중국이 세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인원수를 더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 경주선언문이 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걱정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에는 이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왜냐면은 자유무역 하다가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7년 전에는 협정 자체문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중국에서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지대 논의 및 추진 합의 좀 애매모호하게 뭉개면서 그냥 적당히 합의하자 요 정도 나온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경주 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진국 아닌 국가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 담아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성 문제나 성평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경주 선언문보다 금관 이런 것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세 협정에서 조금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딱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어떻게 했냐, EU랑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관세 협정은 조금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하지 않았냐. 근데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나 뭐 정말 이제 문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다듬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나와서 국회 비준까지 받아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에이펙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인물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문서가 없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체결하고 또 중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정상회담들이 앉아가지고 서명을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사에나 총리랑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한 장면이 우린 전혀 없다. 우리가 집을 사러 가가지고 집 둘러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서에 서명을 안 하니까 미국과 EU 또 미국과 일본은 문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양국에 돌아갔을 때 양 정부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얘기와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칩에 대해서 26만 개를 블랙웰 칩을 갖고 오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블랙의 칩은 못 준다. 그거는 블랙의 칩 중에 고농도, 가장 고기술력이 있는 담긴 칩은 못 준다. 바로 말이 틀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문서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한 2, 3일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 저는 그게 아마추어가 뭐냐면 그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 놓고 정상이 만났을 때 사인해야죠. 저는 트럼프가 아니면은 이 말이 맞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 하고 EU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가서 하는 말에 우리 뭐 정치권이나 뭐 정부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지금 문서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이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농산물도 우리는 개방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100% 개방했다고 했잖아요. 쌀 개방한다. 그거에 대해서 30년 이상 소고기 어쩔 그들의 것이냐. 국내 정치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단은. 아닙니다. 일단 두고 정말 이 문서에 어떻게 담느냐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100% 뭐 농산물 같은 거 100% 열었다고 하면 우리 정부 이거 심각하게 잘못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지금 좀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EU나 트럼프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문서를 체결해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왜 우리나라만 일본하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씨 이거 내가 좀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딴소리를 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딴소리 못하게 서명에 받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는 그럼 또 만나서 또 사인해야 되는데 또 만나나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금간으로 시작해서 깐부치킨으로 마무리해줬다. 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무궁화 훈장도 주고 금관도 주고 이게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했어요. 아, 저렇게까지 줘야 되나 뭐 이런 게. 특히나 이제 저는 금관이 더 이렇게 이슈가 많았었는데 무궁화 훈장은 우리나라 이런 규정상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에게는 특별한 공이 있을 때만 주는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무슨 특별한 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훈장까지 주는 부분들이 좀 씁쓸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막판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해가지고 정의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GPU 이게 이제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술력을 필요한 장비들인데 이거를 좀 26만 개를 공급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뭐 아니다 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 간에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가장 좀 좋은 성과 아닐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이거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이거 두고도 이제 뭐 평가는 또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틀 전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핵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할 거냐
아니면은 거의 다른 미국까지서 건조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좀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 테니까 연료만 좀 공급해줘.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있으니까 연료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 트럼프는 아니 그거 말고 잠수함을 채로 파는 이런 대화가 좀 오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 정부입니까? 양국 정상이 만나던가 혹은 기업체 회장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업의 사장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다 정하고 조율을 다 한 다음에 만나서는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또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너네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미국 와서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 기술력과 우리의 인력 같은 거,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게 경제 상승이 다 미국의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효과는 없다. 물론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세계사에 세계 1차 대전이 막 발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인데 오스만 제국에서 영국이 그때 조선 산업 1위가 영국이니까 영국에 배 2척을 맡깁니다. 전함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영국이 전함을 다 만들었어요. 돈 받고 전함 다 만들어서 이제 줄게 하기 직전에 갑자기 처칠이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니 이걸 압수하겠다. 라고 해서 영국 해군이 오스만 제국이 맡겨놓은 그 배를 압수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한 배를. 압수하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으키고 나서 독일 편에서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반발하면서 굉장히 격양되게 가는 건데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 굉장히 거대 제국이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 건조를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안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F-22나 항공모함, 이지스함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사서 올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연료봉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배 자체를 미국에다 맡깁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 협상이 좀 실패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맞죠. 처음에 이제 실무진에서 다 조율을 하고 이제 정상들은 만나서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했다니까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안 통한다니까요. 일본도 하고 EU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도 다른데 저는 이 핵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구시대 쪽에서 이제 무기 체계들은 큰 거, 센 거 이런 거 한 대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드론전 아닙니까? 드론전. 그리고 해상에서도 우리나라 그리고 바다가 이 핵잠수함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크고 비용도 많이 되고 무거운 무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해 바다나 이런 데는 얕아요. 그렇게 오래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을 이유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서해는 시끄러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돈이나 이돈으로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방향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대선 후보자가 대선 토론하다가 트럼프 아웃하면서 빨간 그렇죠? 퇴장을 하는 그런 기억하시죠? 그런 거와 지금 비슷한 논조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핵 잠수함이 없으면 우리나라 잠수함 뭐냐? 디젤 잠수함이에요. 여러분들 디젤 자동차 아시죠? 소리가 엄청납니다. 잠수함이 다닐 때 다 들켜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핵 잠수함은 반영구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한 번 자명을 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주가 넓을까? 바다가 넓을까? 지금 구글에서도 우주 지도는 그리지 않고 바다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바다를 점령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군사든 경제든 점령하는 것이고 바다를 조용히 다니는 거. 이것이야말로 미래 산업을 발전하는 것이지 드론은 살상무기 아닙니까? 드론은 살상무기고 이 바다를 다니는 것은 비단 군사무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원 채취나 해상 지도를 그리는 거나 핵 잠수함이 조용히 다녀야 된다. 말씀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의 땅을 이렇게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 다니는데 핵 잠수함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자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바다를 같이 연구를 하자. 이런 민간 영역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핵 잠수함이 전국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다고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그 국가 간의 갈등이나 네. 이런 부분들만 부추길 수 있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 핵 잠수함 건조한다고 하니까 일본도 한다고 그러지. 아니죠. 일본이 먼저 한다 그러니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잠수함 보유 능력은 월등하기 때문에 뭐 디젤 잠수함도 디젤 기름 떼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와 가지고 잠깐 디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다니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핵 잠수함은 올라와서 충전할 필요도 없죠. 계속 다닐 수가 있죠. 근데 먹을 거는 공급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네. 어차피 그것도 좀 올라와야 돼요. 저는 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선은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잠수함과 관련된 건 전 세계 탑이잖아요. 네. 거기서 짓는다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뭐 브라질 같은 데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미국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미국 그 필리 조선소가 필리 조선소가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되냐 안 되냐부터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에서는 필리 조선소라는 입이 먼저 나왔어요. 그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취업률 상승 그것을 생각해서 필리 조선소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군사 레이더 기술은 우리나라가 뭐 뒤처진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필리 조선소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조선소 같아요. 그러니까 상선 정도 만드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게 되려면은 그리고 또 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환경 영향 평가나 주민 동의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농축 우라늄을 뭐 군사 시설이나 뭐 군사 용도로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2035년이에요. 그럼 필리 조선소에서 만약에 만들기 시작하는 때가 저는 2035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 짓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 새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35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정리하죠. 필리 조선소에 만들 거면은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에 이어서 슈퍼 예산 전쟁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시작으로 해서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을 했는데 이 대통령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서 AI 시대를 여는 예산이 될 거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적자 예산, 포퓰리즘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설한 게 몇 번 있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연설을 한 적이 몇 번 있죠. 현충일 행사에서는 북한하고 중공군으로부터 침해당한 우리나라 순국 선열을 애도해야 되는데 현충일 행사에서 뭐 친일파 얘기를 좀 했었고 광복절 축사에서는 오히려 그 친일에 대한 울분을 터뜨려야 되는데 광복절 행사에서 오히려 하는 말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적 협력체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시정연설도 약간 그러한 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시정연설을 딱 받아본 순간 윤석열 정부 2025년 시정연설 34페이지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읽은 게 12페이지거든요. 윤석열 정부에는 미래가치, 뭐 AI도 담고 다 담았어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 복지 담으면서 줄일 걸 줄이자라고 담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AI만 지금 28번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는 메타버스에 엄청 투자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씁니까? 안 쓰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거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근데 예산을 뒤집어 보면 AI 예산이 아니라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에 20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에서는 0원으로 깎인 건데 이걸 20조로 올린 거. 이거 지금 지역화폐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나 혹은 경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경제적 효과는 아예 없고 지역화폐 깡이나 혹은 뭐 그 지역화폐 발행 업체들이 갖고 가는 그러한 낙전 수입이 너무나 우려된다는 게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아쉬운 거 먼저 얘기드리면은 시정연설 내용보다 국민의힘에 나가가지고 싸운 모습만 더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작 중요하게 시정연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부각된 게 아니라 그런 정쟁만 남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어쨌든 예산에서 AI 예산이 뭐 한 10조 정도 들어가가지고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R&D 예산도 35조
해가지고 역대 최고 늘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깎아놔가지고 3배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투입이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있죠. 일단 적자가 이게 되면은 한 100조 정도 넘게 나온다고 해요. 이 적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국가 채무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고 이제 뭐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농산물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챙길 거냐 이런 부분들의 숙제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품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깎아놔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지금 상품권 안 쓰시죠, 잘. 상품권을 저도 안 쓰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상품권을 20조를 발행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안 한다고 우리가 꼭 안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상품권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부정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일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지자체마다도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고 지금 이제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부정유통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제 예산이 쓰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의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농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침마다 그 상품권 사려고 줄 서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춘천에 웬만한 중소상공인들은 이 상품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10,000원짜리를 8만 원에 파니까 줄 서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다 손해 아닙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라 미래시대가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고 이거의 가장 좋은 점들은 이거 상품권 안 쓰면 다 뭐 씁니까? 카드 써요. 저도 상품권 쓰고 나서부터는 카드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카드 쓰면은 서로 안 주고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카드 쓰면은 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카드 수수료 그거 다 누가 냅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상품권은 카드 수수료도 없고 할인 혜택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진짜 좋은 서민들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선 좋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미있는 질의가 나온 게 그 커피 브랜드 중에 굉장한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줘요. 근데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받고 그 커피 대금은 받죠. 그 업체가 안 써요. 혹은 아니면 충전을 해놓고 그 커피 어플에 충전할 수 있거든요. 충전을 해놓고 안 써요. 그러면서 그 커피 업체는 그걸 다른 돈에 투자합니다. 자, 상품권 20조를 발행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 발행과 연관되는 코나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발행업체 돈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줄 서고 그리고 신청을 안 하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그걸 다른 데 또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냐 이게. 그게 20조다. 모든 20조가 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간에 상품권은 지금 서민들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상품권은 대형마트 같은 데 쓰지도 못해요. 다 중소상공인들한테 좀 쓸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장날 같은 데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특히나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제 한번 잡아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란 국민의힘의 입장 두 분 생각을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예.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침묵 시위한다고 해놓고서 우상호 그 의장께서 나오니까 뭐 벌써 막 뭐 하고 저는 또 그리고 범죄자 왔다. 꺼져라. 대통령이 입장을 하니까 뭐 그런 말을 내뱉는 게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뭐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정연설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불만은 불만대로 표출을 하되 시정연설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 그렇게 참
국민들 봤을 때 너무 꼴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마땅치 못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이러한 품격 없는 행동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였다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야당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져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죠. 윤석열 때 했죠. 들어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야당도 다 참석을 해가지고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을 피켓 들고 막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나쁜 문화가 자리 잡아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까지 온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시정연설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윤민석 의원이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치열한 예산 전쟁에서 강원도는 국비를 지켜야 될 텐데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죠, 윤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결특위에 한교 의원하고 송기현 의원 들어가 계신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일선에서 정치적인 정쟁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뭐 협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예산 시국에서는 강원도 뭐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하고 원팀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각 국회 강원도 출신 의원실들이 강원도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예산은 강원도청과 18개 시청, 군청이 가장 잘 알거든요. 국회의원은 힘이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협조를 좀 최대한 해라. 자존감을 낮추고 협조를 하고 도청 실국장들과 의원실 보좌관들도 자주 미팅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 요번 예산안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강원도는 뭐니 해도 SOC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시켜 중요하다 말씀드릴 거는 산불을 대비해서 임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차에는 물이 있는데 소방차가 갈 길이 없어요. 임도를 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임도 지하에 우수 광거를 깝니다. 산 아래에 우수 광거를 까는 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산불까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산불 진화 헬기가 지자체에서 총 저희가 26대가 있는데 8대가 다 지자체에서 임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8대 중에 5대가 3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봉화 산불 났을 때도 임대 헬기가 너무 노후되니까 가서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게 한 82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절반 정도는 국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도 있고 SOC 중에서는 철도교통망 이게 좀 확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두 구간들 뭐 헬기 도입도 그렇고 저희 지원 뉴스 통해서 많이 나갔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슈퍼이크부터 슈퍼 예산까지 당신의 평가는 이었는데 한 줄 평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슈퍼 예산으로 슈퍼 물가부터 잡읍시다. 네,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슈퍼 환율 잡아야죠. 환율. 그 슈퍼가 자, 변호사님. 슈퍼주기 예산 미래 세대 부담금이라 하겠습니다. 갈수록 재밌어지네, 한 줄 평이. 좀 당황했어요, 나 오늘. 진일보 하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산 전쟁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 핵심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도정과 강원 정치권이 좀 똘똘 뭉쳐서 합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겨울 반짝 추위는 풀렸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좀 크죠.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